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여러분을 만날 시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저도 고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죠. 여의도 정치판이 숨가쁘게 흘러가는 지금 상황에서 글쎄요, 제가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한 게 9월 20일이니까요. 네, 청주 충북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기자회견을 했죠. 이제 다음 주면은 한 달이 벌써 다가옵니다. 네, 그 출마 기자회견을 하니까 이전보다도 훨씬 더 몸이 몇 개라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일정이 몰려오더군요. 보자는 분들, 단체 또 뭐 각종 많은 분들이 접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청주의 복대 사거리라고 하는 그 지명의 지역에 사무실도 오픈을 했는데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좋은 그런 시그널로 보여집니다만은 몸이 한계라는 게 오히려 제가 이럴 때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는 그 기회가 자꾸 시간적인 한계가 계속 압박을 한다는 그런 게 제일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슈 1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마지막 기회는 어떤 것입니까? 다들 생각하는 바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요. 이제부터 저의 논평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기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실 텐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오늘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새로운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사무총장이라든가 당대표는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직이죠. 선출직. 그렇지만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정책위의장, 사무부총장 이런 것들은 다 임명직입니다. 당대표가 지명을 하고 최고위원회가 추인을 받으면은 다 이게 임명이 되는 건데, 사무총장은 왜 중요하냐? 사무총장은 총선 관련 실무 총책입니다. 이 주요 의사결정은 물론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하고, 또 더욱더 이 중요한 사안은 이제 용산에 있는 윤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 구도지만, 실무 각종 자료를 조합해서 이 자료를 보고를 하고, 그 올라가는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공천 관련이라든가 또 총선 전략을, 그 실무를 총괄하는 그런 직위가 바로 사무총장인데, 누가 됐을까요?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시민인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글쎄요, 일단 오늘 그 인사 내용이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 또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예지, 여의도 연구원장의 김성원, 요렇게 김기현 당대표가 지명을 했는데, 지금 사무총장 자리에 새로 오르게 될 이만희 의원은요, 경상북도 영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TK죠, TK. 그런데 저는 참 아쉽습니다. 사무총장 자리에 또다시 TK가 온다 하는 건으로 저는 잘된 그 포석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TK, 이른바 대구 경북이죠. TK가 대구 할 때에 이 DAE 아니고 TAE, 태구 이제 영어로 발음할 때, 그다음에 경북할 때 경북을 K, 그래서 TK가 대구 경북의 영어식 발음을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죠. PK는 뭐니까 부산 경남입니다. 부산을 BUSNA라고 안 쓰고 PUSNA, 푸산 뭐 이렇게, 그래서 부산, PK는 부산 경남, TK는 대구 경북의 영어자 발음을 그렇게 언론 기자들이 그렇게 이제 약칭으로 쓰는 건데,
예, 물론 대구 경북이 이른바 보수의 성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이른바 총선 대선에서 70%가 넘는 몰표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합니다만은 사무총장이라든가 원내대표, 지금 원내대표도 대구 출신입니다. 윤재욱 의원.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TK 의원을 사무총장에 앉힌다. 저는 이거 잘된 그 인사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예, 물론 뭐 이분이 그럴 만한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임에는 분명합니다만은 보는 시각이 아유 저것도 도로 TK 당이네 라는 시각에서 자유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를 지금 환골탈태했다고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이른바 당 3역 원내대표, 사무총장, 그 다음에 정책위원장 요게 당 3역이라고 하죠. 여기에 또다시 이철규 사무총장은 강원도가 지역구였죠. 동해, 삼척 이쪽이 지역구였는데 또다시 영천이 지역구인 TK 이만희 의원을 임명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이른바 집토끼를 더 강화하자는 그런 그 포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흔들리는 중도층, 중도 표심, 이미 40%는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묻지마 투표를 하는 40%,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수 우파에도 40%가 고정표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20 내지 25%요 중도 표심이 결국은 당락을 대선이든 총선이든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건데 중도 표심을 이렇게 당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중도 표심의 매력적인 그런 지역 기반이라든가 지금까지 한 의정 활동이 저런 사람이면은 그래도 한번 지켜볼까 관심을 가져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물론 당에 많지가 않다는 게 그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당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구 경북 인사를 개인 이만희 의원을 제가 이렇게 딱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TK라는 구도 자체를 또다시 저 야당이라든가 비판 좋아하는 사람들 호사가들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얘들 뭐 도로 TK 정당 아니냐라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적절하지 않는 인사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기에 오늘 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80년대생 여성이자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이 임명돼 일부 혁신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예지 의원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그리고 항상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때 그 안내견이 항상 같이 가죠. 저도 여러 번 본 의원입니다만은 글쎄요,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새로운 그 참신성에 관련해서는 인사할 때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 사진에 나오는 김예지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번에 임명이 됐고요. 그동안에 박성민 의원이 맡고 있던 조직 부총장 자리엔 수도권 원외인 함경우 당협위원장이 앉았다. 함경우 아마 여러분들 이름 석자 갖고는 아주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만은 광주 즉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가 있죠. 경기도 광주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함경우. 그리고 수석 대변인으로서는 박정하 이렇게 돼 있죠. 박정하 원주. 그리고 선임 대변인으로는 윤희석 대변인 이렇게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내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최고위원회의 추인을 받으면은 이게 현실화되어 있는 건데요.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자리도 있죠. 당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자리에 박수영 원장이 앉아 있다가 이번에 일괄 사퇴를 하면서 후임으로는 경기도 동두천 연천의 지역구인 김성원 의원이 후임으로 내정됐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드린 대로 다른 데는 다 그렇다고 쳐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총장 이른바
총선을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 자리에 TK 또 다른 의원, 이거는 뭐 인간 또 의원 이만희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구도면에서 굳이 TK 인사를 또 당의 3역 중에 한 사람인 사무총장으로 앉히면서 총괄을 하게 만드는, 그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우리 방송에서도 그렇고 또 MBN 또 고성국 TV에 제가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죠. 강서갑의 김태우 후보를 또다시 공천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그림이 모양새가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물론 그 김태우 그 전 구청장이 이른바 이 내부 고발자, 그렇죠? 예,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인가 수사관이죠, 수사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른바 무마 사건, 예, 이 부산 경제부시장을 했던 그 사람의 감찰을 조국이 하지 마라, 무마를 한 거를 이른바 폭로를 한 내부 고발자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가치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 비리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폭로를 해줘야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내부 비리에 모두 다 입을 봉하고 그냥 아유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자 하면은 내부 비리가 폭로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게 또다시 재현이 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칠 걸 알면서 내부 고발, 이른바 휘슬러, 이렇게 휘슬을 부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내부에 여기 이런 내부 비리가 있습니다라고 이 호루라기를 휙 부는, 불면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고발을 했다는 게 만천하에 공개가 되니까 불이익이 오는 것을 다 감수를 하고도 내부 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고발자는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는 제가 충분히 여러 번 강조를 한 겁니다만은 또 이 선거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그 김태우 내부 고발자는 충분히 예우를 해줘야 되지만 바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고 또 바로 구청장이 똑같은 위치에서 공천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적절치가 않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죠.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을 왜 비판을 하느냐라고 또 지적들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30년 기자 생활을 한 상황에서 언론인의 시각으로서 또는 아주 평범한 일반인으로서 제가 느끼는 것을 그렇게 논평을 해드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강서 구민들의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주위 정치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공천은 적절하지가 않았다 하는 게 이른바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각입니다. 신임 사무총장이 이만희라는 그 충분히 뭐 능력이 사무총장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K 출신한 점에서 역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그럴 필요는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중심으로 전진 배치를 하겠다. 수도권과 충청 중심으로 전진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직자의 유이동과 성일종 등이 거론이 됐다고 한 건데, 이거는 어제 얘기입니다. 평택이면 수도권이죠. 그 다음에 충남 출신의 성일종 등이 아마도 사무총장에 상당히 가까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불과 하루도 못 가서 저런 충청권과 이 수도권 출신이 아니라 역시 또 돌고 돌아서 TK 출신 이만희 의원을 내정했다는 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한계,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미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김기현 대표까지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일각의 아주 강한 목소리들로 이렇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김기현 대표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걸로 윤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일단 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차분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자. 이거는 뭡니까? 차분하고 지혜롭게, 즉 아주
이 급격하게 모든 대표도 내려오게 만들고 이른바 비대위 체제로 가기 전에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윤 대통령의 이른바 당 수습안 관련된 메시지였습니다. 즉 김기현 2기 체제로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임명직 당직자 8명의 전원 사표를 낸 것으로 이른바 책임을 다 묻는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마뜩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17.1%의 대참패를 당한 상태에서도 차분한 수습이 필요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 재창당하는 그런 그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러고 차분하게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는요.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6개월이 조금 안 남았죠. 4월 10일이 총선 날짜고요. 오늘이 10월 16일인가요? 네, 이제 16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러면 11, 12, 1, 2, 3, 4 이른바 5개월하고 한 보름이 남은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비대위 체제로 이렇게 다 모든 당의 이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이게 여러분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 체제도 우리가 알다시피 대개 비대위의 참신함 요게 한 3개월 4개월 간다고 하는 게 여의도 정치판의 아주 이 정설입니다. 즉 아주 참신한 인물로 비대위 체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당대표에 준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죠. 예, 비대위가 꾸려지려면 당연히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는 내려와야 비대위가 꾸려지는 것입니다. 당대표도 버젓이 있고 또 비대위가 출범하고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비대위는 그야말로 대표가 내려와야 대표권을 비대위원장한테 전권을 주는 그게 바로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3개월, 4개월 정도가 이른바 약효가 있다고 그럽니다. 약효. 신선한 인물로 임명을 해도 그런데 지금 뭐 신선한 인물이 어디 있나요? 예, 그렇다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또 앉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니까요. 지금 잘 한번 살펴보시면 비대위원장 또는 이 새로운 그 당 지도 체제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과 용산의 그런 전략가들은 그것까지 고려를 했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김기현 대표를 내려오게 하고 비대위원장 체제로 간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5개월 보름이라는 약 6개월을 이걸 버텨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약효가 길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랜 그 기자 생활을 통해서 보면은 대개 3개월, 1개월, 2개월에 막 이제 당의 혁신안을 내세우고 3개월에 마무리 짓고 요게 하나의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대위라든가 아니면 혁신, 그 당 대표가 전권을 맡기는 혁신, 이미 민주당에서 김은경인가요? 혁신위원장을 해가지고 아주 실패한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6개월 정도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물론 절대적인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을 꾸려서 비대위 체제로 갈 경우에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하게 애매하다 이런 판단이 섰다고 합니다. 제가 따로 취재를 해본 결과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체제로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김기현 제2기 체제에서 혁신안과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그거에 대한 민심의 반응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12월 정도 또는 뭐 연초 이 중폭의 개각과 더불어 당을 한 번 더 지도체제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남아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대개 12월 말 크리스마스 시즌 또 1월 초 이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4월 10일 총선에
딱 하면은 3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요럴 때 새로운 또 지도체제가 출범을 하는 것이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참신한 인물로 영입이 되면은 상당한 또 그게 긍정적인 그런 민심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참신한 인물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비대위원장 말씀드린 겁니다. 효과를 6개월 동안이나 쭉 지속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죠? 아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 지도 체제로는 안 된다. 책임은 현 지도부가 당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져야 된다라고 일각에서 계속 주문이 나왔어도 일단 한번 더 맡겨보는 그런 그 고육지책은 이런 내용이 숨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12월 말까지 어떻게 하느냐, 정말 변혁의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민심이 아주 우호적으로 이 반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지켜보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전부는 아니었구나, 이 김기현 대표가 뭐 이렇게 이미지가 유약하다, 대가 세지 않다, 그래서 저 아주 이 시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대의 이 모사꾼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사기꾼. 시대 모사꾼인 이재명 대표와 겨루기에도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댓글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얘기한 차분하고 지혜롭게 요 난국을 우리가 헤쳐나가자 하는 얘기는 일단 김기현 대표에게 변혁 프로그램을 더 주문을 하고 3개월 뒤에 한번 보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덜 답답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제로 끝까지 총선으로 밀고 나간다 그런 거는 아니었다 하는. 그래서 김기현 수도권 충청 중심을 전진 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1시쯤에 나온 얘기가 TK 이만희 사무총장,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명직 최고위원 김예지, 여의도연구원장의 김성원, 김예지는 시각장애인 출신의 비례대표고 김성원은 강원도죠. 강원도가 아니라 저 철원 쪽이니까 어떻습니까? 철원이 강원도가 아니라 경기 북부네요. 경기. 김성원 의원이 정확한 지역구가 동두천 연천이군요. 동두천 연천의 김성원, 경기도 지역구니까 이것도 뭐 수도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참 이 총선을 총괄을 하는 시민 사무총장의 이만희 TK 의원을 내정했다는 것은 이렇게 그림이 아주 잘된 그림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마무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잘된 그림은 아니더라도 일을 정말 말끔하게 처리를 하고 이른바 가장 이 앞으로의 그런 그 해나가는 일에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만약에 사무총장이 되면은 또 아주 의외로 잘된 인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결과물이 말을 해줄 것이고요. 지금 출범하는 마당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TK가 너무 많은 정당인데 또 TK 사무총장 요것은 극복해야 될 하나의 허들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참 수도권이나 충청 지역에서 이 괜찮은 의원들을 당 요직에 임명을 해주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듭니다. 사람이 없다. 제가 속한 청주, 충북에도 청주만 해도 지난 총선을 민주당이 다 4석을 다 가져간 상황이죠. 그 뒤에 물론 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상당구가 이렇게 탈락을 한 상황에서 정우택 의원이 지금 국회 부의장 하는 그 정우택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겨우 지금 한 석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데 나머지 3석은 다 흥덕구 도종환을 비롯해서 뭐 변재일, 이장섭 3사람이 다 민주당 아주 일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가 청주뿐만이 아니라 충청도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그래서 제대로 된 2선이나 3선 의원이 씨가 말랐다 하는 그래서 중용을 하고 싶어도 그게 매우 힘들다라고 당의 고초가 또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국민의힘 마지막 기회는 이것이다.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인사가 가장 앞으로 관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TK 출신의 전면 배치 중용은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균형적인 그런 그 지역 발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탕평 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인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인사 각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 직책이 뭐 수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당직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기계적인 지역 안배 이것보다는 정말 적재적소 그 능력에 맞게 사람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더더욱이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인사가 만사다 하는 이전의 정치에서 아주 유명한 내용이 지금 가장 절실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 지금 약 3개월 총선을 앞두고 3개월 정도의 또다시 큰 변화와 혁신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이번 김기현 제2기 체제에서는 그것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마지막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인사도 정말 이 뒷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말끔하게 처리가 돼야 되고 김기현 2기 체제가 정말 필사즉생에 내가 그냥 내 한 몸 반드시 내가 죽으면서까지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필사즉생 이런 정신으로 해야 겨우겨우 51대 49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당과 당 지도부에 제가 충원이자 고원 그리고 이대로는 지금 변화와 혁신 이 총선 비대위에 준하는 곧 뭐 총선 기획단이 출범을 하고 또 이 변화 혁신 프로그램이 당에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은 글쎄요 4년 전에 민주당의 169석을 만들어준 우리로서는 정말 아주 매우 충격적인 결과가 또다시 이어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은 뭐 제가 굳이 논평을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슈 1 이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논평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뭐 상당 부분 여러분이 저보다도 더 이 울분을 또 삭히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자제를 하고 조심스럽게 논평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신 차릴 기회를 준 국민에 감사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슈 1에서 제가 이 강조를 한 것 중과 다 연결이 되죠. 만약에 저는 어느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지거나 또 아슬아슬하게 이기거나 이 아슬아슬한 얘기는 대개 5%포인트 이내로 지거나 이기면은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아슬아슬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당에는 정말 변화의 그 물꼬가 트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지면은 이 강서라는 아주 험지에서 선전했다라는 그 평가가 나올 것이고요.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지역임에도 아주 모든 그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이 다 강서로 몰려와서 하나됨을 통해 겨우겨우 이겼다라는 얘기니까 어떻습니까? 두 개가 다 변화가 필요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도 잘하면 총선을 다 우리가 먹겠다 하는 얘기를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만약에 그렇다면요. 변화와 혁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비대위의 전권을 행사하는 비대위에 준하는 그런 그 총선 혁신 프로그램
그리고 총선 기획단 이것이 출범을 곧 할 텐데 이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른바 보여주기식 그런 혁신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처럼 해도 다 국민들이 수긍을 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기 때문에 큰 효과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강서구청장 하나 저쪽에 내주고 강서구청장 물론 뭐 중요한 자리이면 하면 강서구청 한 민주당에 내주고 정말 아주 이런 충격요법으로 17.2%포인트가 지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참패였다 하는 게 이른바 이 6개월 뒤에 총선에서는 아주 고강도의 예방주사 또는 회초리를 맞은 그런 효과를 내문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정신 차릴 기회를 국민께서 이 딱 6개월 앞둔 상황에서 국민께서 허락을 해서 이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고강도의 예방주사를 당에 주사를 하고 회초리로 때린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저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바로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고강도의 아주 강도 높은 예방주사를 우리가 맞았다. 그리고 정말 이 3일, 4일 호호 불어가면서 치료를 해도 아물지 않을 정도로 고강도의 회초리를 지금 요 종아리에 맞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변화의 동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한 분이 바로 송상현 교수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사를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대통령은 더 낮추고 더 포용을 해야 한다. 정신 차릴 기회를 준 국민의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저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보수파에 애정이 있고 하는 분들은 생각이 방향 같을 겁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그 총선 6개월을 앞두고 그 기회를 준 국민에게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이뤄낸 성과가 우리 국민들이 풍성하게 그 열매를 따먹는 때가 있을 것이다. 아마 1, 2년 뒤이면은 외교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 이것이 그대로 대한민국에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게 국민에게 전달되려면 여러 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율 반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매우 지금 더디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도 이번에 정신 차릴 기회를 따끔하게 내려준 국민에게는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아까 이슈 1에서 드린 말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무기력한 여당에 대한 그런 따끔한 얘기도 있었죠. 어떻게 여당이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번에 아까 누굽니까? 김태우 구청장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비록 대통령실에서 사면복권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지고 또 이 공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절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김태우 후보에게는 내년 4월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에는 강서에 가불병 3개가 있습니다. 강서에 지역구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구가 가불병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기회를 줘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이 후보를 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청장 한석은 그냥 양보하는 게 오히려 많은 합리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지지를 얻을 기회입니다. 라고 조목조목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무기력한 이 여당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쓴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실용보다는 이념을 너무 내세운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죠. 이념 홍범도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 경제라든가 실용, 민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너무 이념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인데요. 병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생은 민생대로, 이념은 이념대로 병행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어부 두 사람을 가기 싫다는 사람을 질질 끌려서 판문점 북쪽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두 눈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홍수에 이렇게 떠나가는 듯한 그런 형국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잡자는 게 홍범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율성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거는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념을 강조하는 것은 이념만 강조하는 건 당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이념과 그리고 뭡니까? 민생, 경제를 같이 이렇게 양립해서 국정 운영의 큰 그 축으로 삼을 필요는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릴 기회 준 국민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송상현 교수와 저의 논평 이것을 섞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보여주시죠. 부글부글 이준석 제명 서명운동 딱 보니까 안철수네요. 아, 뒤에 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깐족깐족 방송. 이준석과 안철수 참 정치판에서 저 정도의 앙숙이면 정말 아마 꿈에서도 나타날 건데요. 이준석과 안철수의 앙숙 관계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저게 타협이 되거나 원만하게 수습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방송에서 늘 깐족깐족 저렇게 얘기를 하고 부글부글 끓은 안철수 더 이상은 못 참는다 해서 이준석 제명 서명운동을 지금 할 찰나인데요. 글쎄요, 여러분들 이준석 대 안철수의 저런 아주 파열음 또 저런 분쟁 이런 거를 아마 좋게 고운 시각으로 보이지는 않죠. 네. 두 번째 만평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평입니다. 이제 믿을 거라곤 쫙 갈라져 분당되길 국민의힘 총선 위기론 친명과 비명. 그렇군요. 이제 쫙 갈라져 분당되길 믿을 거라고는 민주당의 분당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마치 모세 기적처럼 총선 위기론이 닥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친명 비명이 저렇게 모세 기적처럼 쫙 갈라지기를 바란다. 믿을 거라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약간 좀 비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만은 글쎄요, 결론적으로 친명과 비명이 분당을 한다. 당을 쪼개져서 총선에 임한다. 서로 그건 공멸에 그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삐걱삐걱은 지금보다 훨씬 더 파열음을 내기는 할 것이지만 분당 자체는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왜? 분당을 하는 즉시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쪼개먹는 그런 결과가 되면은 자기들을 다 친명계든 비명계든 총선 끝난 다음에 살아남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 만평은 그런 식으로 가능성을 갖고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이슈는 이재명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백현동이 기소된 지가 4일밖에 안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니까 백현동을 기소를 했죠. 검찰이 기소를 해서 이제 백현동 관련 한국식품연구원 그 부지 기억나시죠? 옹벽 아파트 다 사진에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행정력을 이용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하고 돈을 뒤로 우회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돈을 챙겼다. 미래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수지에 감춰두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큰 핵심 내용일 텐데 그래서 백현동은 기소가 됐는데 나흘 만에 위증 교사죄가 또
기소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추가로 기소가 된 게, 기소라는 얘기는 잘 아시죠? 기소, 예, 재판에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불기소하면은 재판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끝내겠다 하는 얘기고요. 예, 구속, 불구속 관계없이 구속에 대해서 교도소에 있거나 불구속이 있어서 양복 입고 저렇게 돌아다닌 거나 관계없이 재판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당신 죄를 밝히겠다라는 게 기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 기소를 했고, 대북송금 요거는 수원지검서 보강 수사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가 이재명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이재명은 지난 2018년이니까 5년 전이죠. 5년 전에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증언을 해달면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다. 즉 성남시청 수행비서 김진성에게 당신이 이렇게 증언을 해주면 나도 살고 당신들도 다 산다. 요렇게 증언을 해달라고 위증을 요구한 혐의다. 예, 이 김진성 씨가 이 최근에 사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맞다. 그 증언을 유리하게 이렇게 증언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었다라는 얘기를 검찰 조사에서 살짝 비쳤다는 게 언론 보도에 기사가 났죠. 그러니까 이 검찰로서는 이 김진성의 회유를 받아서 이재명에 유리하도록 증언을 한 것이 결국에는 위증 교사 혐의를 받을다. 위증 증거를 거짓으로 만들어낸 교사 시켰다는 얘기죠. 교사는. 그래서 위증 교사죄를 추가로 포함을 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재명에 관련된 것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8가지가 되는 그런 혐의를 제각각 다 혐의죠. 공통된 그 점은 딱 하나입니다. 부정부패 혐의라는 거. 이 8가지가 다 모든 것이 다 부정과 부패가 아닌 게 없을 정도로, 예, 모든 것이 다 뭐 쌍방울 대북송금도 마찬가지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마찬가지고 성남FC 모든 것이 다 지방행정가로서 부패 혐의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글쎄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셔도 조금 기다리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글쎄요, 아유 도대체 이재명이 죄가 저렇게 많다는데 어떻게 대낮에 저렇게 양복 입고 활보하도록 내버려두나, 당연히 구속을 시켜야지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을 갖고 계실 텐데요. 예,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 총선을 앞두고 3개월 요 전후가 가장 효과의 극대화가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도 마찬가지고 꼭 무슨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유권자들, 국민들이 뇌리에 각인시키는 데는 비대위 활동도 그렇고 그게 총선 앞두고 2달 또는 석 달 요때가 가장 그게 뇌리에 각인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뭐 늦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찰은 검찰대로 차근차근 수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세 번째 이슈, 백현동 기소 나흘 만에 다시 위증 교사 혐의가 추가로 기소가 됐다 하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금처럼 조금 더디더라도, 보기에 답답하더라도 검찰은 검찰 시계로 지금 쭉 초침이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총선은 앞으로 5개월 보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 초침이 빨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이건 기자생활 30년의 그대로 경험을 녹여서 여러분들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믿고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이재명 지팡이해졌다. 예, 이건 오늘 제가 갖고 온 칼럼 내용인데요. 예, 여러분들 제목이 뭐 좀
이게 어떤 내용이지라고 벌써 이렇게 감을 잡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럼은 이 내용이 좋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뭔가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그런 칼럼을 갖고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칼럼은 동화 칼럼입니다. 동화의 정용관 칼럼. 지금 논설 실장을 맡고 있는 제가 동아일보에서 같이 기자 생활을 했던 저보다는 뭐 조금 아래 저 후배였죠. 후배. 이재명의 지팡이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팡이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른 상징적인 소품이었다. 선거 이틀 전 지원 유세에서 염색하지 않은 헤어스타일로 단상에 오른 이재명은 지팡이를 짚은 채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못 버텨 죄송하다고 했다. 추석 전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지팡이를 짚고 휘청대는 모습도 보였다. 참 지능적인 동정 유발 연출이라는 평이 그래서 나왔다. 여러분 그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지팡이를 짚면서 이렇게 휘청거리는 모습을 서너 번 연출하는 모습. 저도 그걸 보고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정말 머리 회전은 정말 빠르다. 그리고 어떻게 이 국민께 보여지는 것이 강서구청장도 유리하게 하고 자기도 자기의 제목을 저 지금 이 머리 다듬어지지 않은 머리 그대로 나오고 지팡이를 짚고 옆에서 부축을 하게끔 휘청휘청거리는 모습. 저게 참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이 다룬 칼럼입니다. 반면 빨간 잠바 차림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힘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한 라인 있는 후보를 외쳤다. 결과는 17포인트 차이의 여당의 대참패였다. 이재명의 약자 코스프레가 먹혔고 윤석열 마케팅은 통하지 않았다. 선거 패인을 놓고 중도층 이반, 높은 정권 견제론 등 여러 진단이 나온다. 한마디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사람의 마음은 오만한 강자보다 모자란 약자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그 약자의 문제점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약자도 문제가 많지만 일일이 따지지 않고 약자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인성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민주당 사실 약자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부딪혀 사사건건 휘둘린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권력의 반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절대 다수의 국회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약자, 여권은 강자처럼 비치고 있다. 이는 프레임 싸움에서 밀린 탓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이재명의 지팡이 전략이 뻔하게 보이면서도 일부 중도층까지 잠식할 수 있었던 건 그 대척점의 굴림 이미지의 통치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지팡이 전략이 뻔하게 보이면서도 일부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그 대척점에 대통령의 굴림 이미지, 이런 통치자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비겁함을 싫어하는 성정이라고 한다. 스타일이라고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면서도 남들이 이루지 못한 성공의 역사를 써왔기에 더 그럴지도 모르겠다. 승부사적 기질이란 측면에선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건 바로 이 말이다. 타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말이다. 설득과 공감보다는 나를 따르라는 식의 스타일, 이게 인사나 정책 추진에서 하나 둘 쌓이며 정치가 아닌 통치의 이미지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보선 열세에 대해 왜 진작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들린다. 사실이라면 참 의아하다. 보궐선거 귀책 사유자 사면 복권으로 사실상 공천을 하라는 지침을 준 것도, 당정일체의 직할체제를 만든 것도 바로 용산 아닌가? 그런 점에서 강서가 원래 험지였다. 선거 방식의 문제 등의 패인 분석은 맞지도 않고 곁가지일 뿐이다. 진단이 정치공학적 차원이면 교훈과 해법도 그 수준을 맴돌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이번 선거의 함의를 큰 눈으로 인식하고 변화의 계기로 삼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주문했다. 차분함에 방점이 있는 건지 변화에 방점이 있는 건지 참 아리송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리송하지만 결국 여권은 차분한 수습의 길을 택한 듯하다. 일각에선 비대위 전환, 나아가 연말 신당 추진 등 해법과 로드맵을 내놓고 있지만 다들 조심스러운 눈치였다. 총선 공천장이 급한 당내 인사들이 김기현 체제의 결단을 대놓고 입에 올리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결국 창조적 전환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창조적 전환, 즉 창조, 지금까지 있는 것은 모두 부숴버리고 새로운 창조라는 개념을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할 때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창조적 전환은 국민의힘 당의 문제만일 수는 없다. 이번 선거의 교훈을 지역적인 선거 전략 분석, 패인 분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용산의 성철이 그 핵심이다. 왜 설득과 소통이 부족한 강자로 비추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코피 터져가면서 국정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의 대부분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대통령의 개인기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수많은 약자들이 쏟아졌다. 이들은 새 대통령이 자신들의 삶을 보살펴주길 기대했다. 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면서 민생 대신 이념을 내세우는 듯한 대통령으로 스스로 자기 자리매김을 했다. 대통령 메시지에서 민심을 받들겠다는 얘기는 참 듣기 힘들다.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뉴스만 쏟아지고 있다. 바로 그 틈을 이재명의 지팡이가 파고든 것이다. 내년 총선 윤석열과 이재명 누가 더 절박하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절박함은 국민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승리의 열기도 있지만 패배의 분기 탱천할 때 그 분기도 있다. 패배의 분기는 그냥 사그라들 수도 있고 판세를 바꾸는 동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저자세와 낮은 자세는 다르다. 저자세는 굴욕이지만 낮은 자세는 국민과 진심으로 교감하는 길이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자세와 낮은 자세는 다르다. 저자세는 일부러 굴욕적으로 이렇게 모습을 가식적으로 치환을 하는 게 저자세라면은 몸을 낮춘 이게 바로 겸손의 그런 미덕이다. 오동잎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다. 누가 더 처절하게 낮은 자세로 내년 봄을 준비를 할까? 역사의 미소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칼럼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하나 더,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세와 낮은 자세는 분명히 다르다. 저자세가 굴욕이지만 낮은 자세는 국민과 진심으로 교감하는 길이다. 오동잎은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을이 이미 깊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총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더 처절하게 낮은 자세로 내년 봄을 준비할까? 역사의 미소는 공짜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여연은 여의도연구원이죠. 여연 부원장과 조수진 카톡이 취재진의 모습에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조수진 최고위원과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호는 저기입니다. 저 한겨레 신문 기자였죠. 김성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카톡으로 나눈 대화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뉴시스라는 매체가 촬영을 했는데요. 이 대화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은 김성호 부원장에게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임명안을 보냈고, 조수진이 김성호 부원장에게 이러이러한 지금 저렇게 나와 있죠. 저게 저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새는 망원렌즈가 있으니까 아주 저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명직 최고위원 김예지 사무총장의
박대출 저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예. 사무총장에는 박대출이 아니고 예, 아까 얘기한 저게 지금 잘못된 사안입니다. 네. 예, 아무튼 이따가 제가 교정을 하도록 하고요. 저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저 밑에 한번 클로즈업 해봐 주십시오.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후임 당직은 시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연기하자고 해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요건 이제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조수진 최고위원한테 지금 그 카톡을 보낸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쫓겨나겠네. 그러니까 지금 저 정도의 그 인물 갖고는 사태 파악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예, 한번 더 볼까요? 지금 그 카톡 내용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예, 지금 저 위에 그 노랗게 된 위에를 저게 지금 잘못된 게 사무총장이 박대출 국회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이만희 의원으로 내정이 돼 있다는데 뭔가 잘못 이렇게 전달을 한 모양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의 김혜지 사무총장의 박대출인데 박대출이 요게 박대출이 아니라 이만희 예. 경상북도 영천이 지역구인 이만희 의원 조직부총장의 함경우 대변인단의 박정아 윤희석 여의도 연구원장의 김성원 이렇게 돼 있죠. 예, 정책위원장의 유이동 전략기획 부총장은 추 임명할 예정입니다. 요거를 조수진 최고위원이 저 여의도 연구원장 부원장한테 보내면서 사단이 벌어졌군요. 김기현 대표가 쫓겨나겠네, 황당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정도 갖고는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가 안 된다. 그리고 후임 당직은 빨리 임명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이렇게 서둘러서 별로 안 좋은 그런 그림이 그려졌군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이만희 사무총장은 그림 디자인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아무튼 저게 또 조수진과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의 카톡 내용이 지금 또 여의도 정치판에서 또 시끌시끌할 또 이 이슈를 제목을 전해줬네요. 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한 시간 보내십시오.